노회찬, 정청래. 자, 이제 오늘 나오신 모든 게스트들은 노무현 특집이기 때문에, 8주기. 일단 두 분의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었다면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예,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94년도에 만났습니다. 그때가 1995년도에 이제 지방선거, 갓 시작한 지방선거가 95년도에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당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이제 제 직업이 진보정당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대표를 했는데 지방자치가 뭔지 우리 잘 모르니까 이게 해박한 분으로부터 좀 우리가 교양을 받자, 교육을 받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정치인 중에 굉장히 이렇게 신망이 높고 개혁적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풀뿌리 지방자치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책도 몇 개 번역해 놓은 분이 바로 노무현이라는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문해가지고 그분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가가지고 난방이 안 된 방에 이렇게 두터운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 혼자서. 부산이요 아니면 서울이요? 서울에서. 예. 네, 그래서 지방자치 연구소 할 때. 예, 지방자치 연구소라는 걸 운영하고 계셨고 그게 달랑 실무자 2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실무자가 안희정 이광재였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초면이지만은 이렇게 그 강연 요청을 했더니 흔쾌히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좀 한 1, 2주 있다가 이제 강연을 했는데 용산에서 강연을 했는데 강연 끝나고 강연료를 드렸는데 귀와 같이 가난한 단체에서 무슨 강연료냐 이러면서 그걸 갖다가 돌려주셨어요. 당신은 난방도 안 되는 방에 네. 살면서. 어떤 제가 이제까지 모셨던 강연 그 연사 중에 그 강연하신 분들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죠. 특히 이제 강연료를 돌려주셔가지고 그 후에 저는 뭐 좀 아시는 분만 알지만은 96년도에 잠시 같은 당적을 갖고서 그 당시 이제 그 개혁신당으로부터 출발했던 통합민주당에도 같이 있었고 그래서 같이 한번 재정구 당시 의원 지역구에서 열린 행사에 갔는데 거기 지역구 의원은 재정구 의원인데 재정구 의원보다 더 박수를 많이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환대를 받는 거 보고 이제 굉장히 대중성이 좀 뿌리가 깊구나는 그런 아주 인상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은 처음 만나신 게 언제세요? 언제 처음 만나셨다고 그랬죠? 예, 95년. 95년. 94년. 94년이요? 저는 6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88년이요? 1988년 청문회 할 때. 그때부터 저는 알고 있어요. TV로 오셨죠, TV로. 예, TV로 봤죠. 그래서 그때부터 쭉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요. 그분도 정청래 의원을 아셨어요? 그거는 제가 확인한 바 없어요. 뭐 저만 알면 되죠. 제가 76년도부터 조용필 씨하고도 알고 지내고요. 88년부터 노무현 대통령 알고 지내는데 저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을 옆에서 제가 이렇게 도와드렸거나 뭐 일을 같이 하거나 그런 경험은 없어요. 이제 제 친구들이 주로 많이 했죠. 그래서 이번에 민정비서관이 된 백원우, 그 이제 저희 전대협 같은 친구인데 그렇게 어떤 때는 노변이라고 그랬다가 어떤 때는 노장관이라고 그랬다가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역시 내가 이분을 하고 그전부터 알고 지내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은 하고 정식으로 인사를 드린 것은 제가 초선 국회의원이 됐을 때 그때 저희가 당선자 시절에 청와대로 초청을 받았는데 저희들끼리 이제 스탠딩으로 서서 막 커피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예고 없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걸어오시잖아요. 이렇게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악수를 쭉 하고 있는데 뭐 유모 시민 그 의원 그분께서 여기는 정청래 이번에 의원입니다. 마포에서 당선됐습니다. 했더니 노 대통령이 그게 참 인상이 깊었어요. 저 잘 압니다. 정청래 의원이시죠? 그래서 예, 너무나 반갑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제가 이제 이 인터넷 논객으로 제가 활동할 때인데 제 글을 잘 읽어보고 계시다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었고 근데 제가 좀 한 가지 좀 이렇게 한이 좀 된 것은 제가 초선 국회의원 됐을 때 사실 저는 언론 개혁을 하려고 들어갔었는데 제가 국방위로 배정이 됐었어요. 근데 국방위로 배정이 됐는데 이제 청와대에서도 그걸 좀 관심 있게 알아보나 봐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워낙 언론 개혁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문광이 딱 보니까 제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청와대에서 정청래는 문광희로 가서 언론개혁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국방에서 같이 갑자기 이제 문광희로 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 결과로 사실은 17대 활동하고 18대 때 조선일보, 문화일보 그 보도 사건 때문에 제가 떨어졌잖아요. 조중동하고 그때 인터뷰를 한 번도 안 하셨었죠? 예, 지금도 안 했는데 근데 그것을 KBS 미디어 포커스에서 총선 끝난 지 3일 후에 정청래가 억울하게 보복 기사로 떨어졌다 하는 걸 보도를 한 번 했는데 6월 달에 다시 한 번 또 했어요. 그때 노회찬 의원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정현주 사장 쫓겨나고 막 이러기 직전에 근데 그걸 봉화마을에서 그걸 보셨나 봐요. 근데 강금원 회장이 돌아가셨죠. 강금원 회장이 지금 노 대통령하고 KBS 미디어 포커스를 보고 있는데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억울하게 떨어진지 미처 몰랐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을 한번 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전화가 그 TV 시청하고 있는데 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 중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못 잡고 원래는 화요일 날 내려와서 수요일 날 1박 2일로 소주 한잔 하자. 그렇게 했었는데 유학 일정이 또 잡혀 있고 그래서 제가 못 내려갔어요. 오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비보를 제가 접했는데 그럴 줄 알았으면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봉화에 갔는데 그게 제일 걸렸고 지금도 좀 약간 저에게는 한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청와대 처음 가셨던 날, 그날이 청와대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 부르신 날인가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한테 감사한 게 원래 공천권은 개파 보스가 하거나 당대표가 하거나 그렇게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업적이 있지만 정치개혁 그리고 공천권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자. 그래서 경선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됐는데 지금은 새누리당도 다 경선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김무성도 경선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그때 시도를 해서 그 덕분에 사실은 제가 경선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된 거죠. 그래서 17대 무슨 저희들 보고 탄돌이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말도 맞지만 실제로는 경선돌이에요. 제가 경선을 하지 않았으면 공천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닦아놓은 길에 저희들이 들어서서 정치를 할 수 있게 된 점은 개인적으로 또 감사드리고 있죠. 노회찬 의원님은 그 이후 인연은 어떻게 되세요?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5월 19일 날 5.18 때 여기 광주에 왔었고 그 다음날 이제 청와대에서 원내 5당 원내대표를 초청을 해서 가서 점심을 먹을 때 제가 모두 발언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 이제 제가 이 자리에 13년 만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3년 전에 2004년에 바로 이제 우리 지금 정청래 의원 말씀하신 그 즈음에 각 당별로 초청을 했는데 당시에 당연히 이제 열린우리당에서는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다른 그 한나라당인가요? 그 당시? 은 아예 거부했어요. 초청을. 대통령 초청을.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이었어요. 저희 그 당시 의원이 10명이었는데 10명이 다 갔습니다. 가서 그 10명과 노무현 대통령 해가지고 이제 저녁 식사를 반주를 겸해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그날 이제 국회의원 되고서는 처음 만난 거죠.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되고 당선하고 뭐 한 달 그때가 이제 제 기억에 2004년 6월 9일이었으니까 뭐 한 2달밖에 안 됐을 때인데요. 근데 저를 보더니 이제 노동지 이렇게 저를 이제 동지라고 노동지 이러면서 이제 약간 좀 웃자고 하는 얘기죠. 이제 노동지 이러면서 노씨 스타는 나 혼자뿐인 줄 알았는데 이제 2명이 됐네 뭐 이러면서 저를 이제 제가 당시에 뭐 TV 토론 등에서 조금 이렇게 알려진 것에 대해서 아주 과도하게 이렇게 뭐 칭찬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사실은 그날 저녁 식사가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뜨거웠어요. 그래서 대통령과 이제 소속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 국회의원이 만났으면 서로 이제 예의만 차리고 끝나도 될 일인데 대통령이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주요한 뜨거운 쟁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열거하면서 견해를 얘기하고 또 우리 보고 얘기하라 그러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토론이 된 거예요. 굉장히 긴 한 서너 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는 이런 건 중요하니까 힘을 합해야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도 있지만 몇 가지는 서로 팽팽히 맞서가지고 그때 이제 부안 방패장. 예,
방사능 그 폐기물 네. 처치하는 문제 이런 거 등 해가지고 몇 가지 문제에서는 굉장히 열띤 토론을 하고 바깥에서 만났다면 2차 갑시다 이랬을 텐데 이제 합시다. 거기서 2차를 못 가잖아요. 그게 유일한 단점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아쉬움을 남긴 채 헤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13년 만에 저로서는 이제 다시 청와대에 갔는데 이번은 낮에 이제 만났기 때문에 물론 반주가 없었지만은 근데 또 당도 이제 여러 정당이 한 명씩 이렇게 참석했는데 그때 비슷했던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미리 이제 대통령 앞이니까 뭘 조심하라거나 무슨 말은 하지 말라거나 이런 주제만 가지고 얘기하라거나 이런 가이드라인이 일체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대통령 앞에 달게 돼 있는 이름표까지도 다 대통령의 지시라고 하면서 달지 않고 들어가도록 했을 뿐만이 아니라 들어가서 어떤 주제든 주로 야당들인데 야당들에서 꺼내는 어떤 주제든 간에 다 받아가지고 바로 얘기를 하고 또 얘기하면서도 또 좀 이렇게 완곡하게 이렇게 넘어갈 일도 제가 듣기에는 이제 확실하게 입장이 필요한 부분은 확실하게 그냥 끝까지 얘기를 해내는 아주 그런 좀 오래간만에 보는 진풍경이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우리가 뭐 청와대에서 사람 냄새 맡아본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 전에 계신 분은 그럼 뭐예요? 아니 저는 뭐 저보고 물은다 거의 외계인이 한 10년 점거했는데 한 외계인이 물러가고 거기 인간들이 들어가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인간들끼리 상봉하는 그런 인간들끼리 상봉. 이 초기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노무현 정부 초기 출범한 이후에 한 2, 3주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한 2, 3주를 비교해보면 어때요? 되돌아보시면? 기억을 되살려 보면 2002년 12월 19일 날 지금하고는 좀 다른 진짜 가슴 졸임과 떨림 이러면서 거의 뭐 탄성과 괴성을 지르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막 이랬던 저도 기억이 납니다. 동아일보 앞에서 저는 그걸 전광판으로 보다가 여의도 당사 앞으로 막 달려가서 막 진짜 막 울고불고 막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만큼 굉장히 감격적이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길 줄 알아서 그랬는지 그때만큼 그것보다는 좀 저는 마음속으로 좀 멍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집권 이후에 검사와의 대화에서 보듯이 굉장히 사방팔방이 온갖 거의 뭐 적들로 둘러싸여 있고 또 조중동이 버티고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행복하다고 보는데 그때는 파파이스도 없었어요. 무슨 인터넷 게시판 노사모는 있었지만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을 방어해주고 지켜주고 이런 힘이 실제로 미약했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을 뽑았던 사람들조차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주자 이런 것보다는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자. 뭐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념으로 그때 당시 문화일보 대기자였던 도올 김영옥 선생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1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나를 지지했던 그리고 나를 도와줬던 야권, 진보 개혁 진영이 아픈 소리 하는데 가장 그것이 괴롭고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집권 초기에는 기존 관료도, 기존 기득권도, 그리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고 찍었던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지키거나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저는 없었다. 그래서 고립돼 있었다. 이런 느낌인데 반해서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에 비하면 백마탄 왕자는 아닐지라도 복을 타고난 왕자다. 이런 느낌이 저는 들어요. 지금 종편은 원래 종일 편파 방송이잖아요. 종편은 지금도 편파 방송을 해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하면 잘 보이려고 막 띄우고 내가 봤을 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막 부풀려서 미담으로 하고 어용 방송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판도라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도 사람 사는 세상 그 노래를 불렀거든요. 안 끊고 다 틀어줘요.
지난주에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더니 제 노래 말미에 막 광주 뮤직비디오 같은 거 이런 것까지 막 설치 막 해가지고 막 엄청 막 이렇게 하던데 생각해보면 2003년도 노무현 대통령 집권 초기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우군이 많고 그리고 지금은 SNS와 팟캐스트 그리고 결정적으로 뉴스 공장까지 생겨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엄청 지금 막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도도한 물결이 지금 형성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마르크스고 문재인 대통령은 엥겔스다. 두 사람을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어렵게 이 시대를 개척해온 파이오니아, 개척자라면 어떻게 보면 그런 기반 위에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이건 공부해 왔습니다. 모더레이터, 회의를 주재하고 그 다 듣고 경청하고 그리고 결단해서 실천하고 이러한 환경의 변화 이런 게 두 분의 가는 방향은 같지만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노회찬 의원님은 100%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차이는 그 집안의 차이입니다. 집이 평안해야 만사가 잘 된다는 말도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의 당에서 당선되는 과정에서도 후보로 뽑아놓고도 끊임없이 당내에서 흔들었지만, 당선된 이후에도 그것이 유사했어요. 그래서 끝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1년 후에 그 정치 개혁을 위해서 그 당에서 나와서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기 1년이 어찌 보면은 자신이 선출된 당에서 자신이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거꾸로 1년 전에 나가야 될 사람들이 나가버렸어, 그냥. 예. 그러니까 제발로 나가버린 상태에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집안이 덜 문란했고, 그리고 이제 아마 집권 초기에도 그런 집안 걱정이라거나 이런 건 좀 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차이는 더 결정적인 차이인데 그 사이에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또 당사자들도 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지만은 이 정권을 이루고 있는 사람 중에 그 당시부터 활동했던 그런 분들, 물론 우리 정청래 의원까지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그간에 많은 세파를 겪으면서 그 경험을 갖다 녹여가지고 훨씬 진화한 상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그 5월 19일 날 청와대 갔을 때 밥 잘 먹고 이제 헤어질 때 제가 이제 그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전병헌 정무수석에게 뭐 가까운 사이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귀하들 많이 발전했다. 훨씬 진화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이다. 집권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제가 덕담을 해줬는데 빈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느낀 대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답변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임종석 실장이 하는 얘기가 저희가 그동안에 어떤 세월을 보냈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북풍 한설부터 모진 풍파 다 거치면서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 물론 그래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다른 게 노무현의 캐릭터와 문재인의 캐릭터가 다르다고 수평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그로부터 벌써 4, 5년이 지난 후의 문재인인 거죠. 아마 노무현 대통령 살아계셨다 하더라도 지금이 또 그때하고 달랐을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이 달라졌죠. 네, 국민들도 달라졌고 많은 부분들이 이제 세상 자체가 더 시프트했다 이게. 앞으로 이렇게 이동했다. 물론 아직 못 따라오고 있는 이렇게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은 뭐 우리가 뒤돌아볼 여유는 없는 것이고 예, 세상 자체가 저는 굉장히 진화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김어준 우리 총수도 그 2000년대 초반에 제가 그 서교동 이런 데서 길거리에서 점심 때려 보면은 그때보다 많이 진화했어요, 사실은. 어떻게 진화했나요? 복근이 지나했어요, 제가. 복부 쪽이. 지지율이라는 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선언하고 몇 명 인사하고 상징을 보여주는 데 그쳤지만 이제 구체적 정책에 들어가고
또 야당과 부딪히고 견해가 갈리는 사안이 등장하고 하면 지지율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당연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할까요? 뭐 지금은 아주 잘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초기입니다. 초기인데 마냥 지금처럼 날이 화창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장관 인선 정도 가면 장관은 수가 많지 않습니까?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선이 굉장히 저도 정말 감동할 정도로 짜릿짜릿하게 그런 전율을 느낄 정도로 아주 통쾌한 그런 인선들이 여러 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제 장관들이 많아지면 또 그런 분들 또 과거 살아온 흔적 조사하다 보면 뭐 또 이런 게 점점 많게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국회와 법을 통과시키는 문제와 부닥치게 되면은 지금 뭐 아시다시피 여소야대이고 또 상대가 뭐 망했다고 하지만은 부자 망해도 3년 간다고 망했다고 하지만 그 근성들은 남아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좀 곤란한 상황들이 앞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화창하지만 장마전선은 몰려오는 그런 측면도 사실 있는데 저는 몇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자면은 이 정부가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전혀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권위적인 정부가 아닌 정부의 약점.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다 한마디씩 하는 특히 팀 내에서 국무위원들 내에서 주요 핵심 책임자들 선에서 너도 나도 뭐 내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런 게 허용되니까 허용되는 거는 민주주의고 좋은 일이고 진전된 상황이지만은 그게 너무 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갈 때는 감당하기 힘들 수 있다. 통제되지 않은 메시지가 네, 막 나올 수 예, 있다. 그리고 지금 요 며칠 좋은 거를 가지고 너무 그 좋은 건 좋은 거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지만 가지 많은 나무가 뭐 바람 잘 날 날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대추나무 같이. 대추나무가 아마 열매가 가장 많이 열리는 나무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별일이 다 그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걸 여하이 잘 중심 잡고 통제해서 가느냐라는 그런 문제고 그러면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자전거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제일 잘 넘어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안 넘어지려고 핸들을 갖다가 좌로 우로 꺾기 때문이에요. 그냥 자전거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눈 딱 감고 그냥 핸들 생각하지 말고 바퀴를 갖다가 페달을 갖다가 신껏 자꾸 밟아서 추동력이 생기면은 오히려 덜 쓰러지게 되는데 추동력을 갖다가 페달을 밟을 생각은 못하고 핸들만 자꾸 안 넘어지려고 균형 잡으려고 반대 방향으로 돌리다 보면 자꾸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웬만한 그런 이제 좀 이러저러한 난관들이 앞으로 발생할 텐데 초기에 어떤 신념과 그 목표에 대해서 좀 강한 좀 믿음을 갖고서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면서 이 눈치 보고 저기서 뭐라 그러면서 이렇게 또 해줬다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당은 야당인데 야당의 입장에서도 가장 잘한 점 하나만 꼽으면 뭐가 있습니까? 저는 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 굉장히 힘든데요. 일단은 실천적 행보, 숱한 공약을 말로 내뱉던데 실천적 행보를 일자리로 삼고 그냥 한번 전시 효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인천공항에 갔죠. 그 다음에 또 상황화 만들었죠. 경청에서 덤벼드니까 또 한번 오늘 이렇게 밟았죠. 뭐 이런 계속해서 이렇게 제가 제일 당부적으로 싶은 건 뭔가 하면은 임전무퇴. 우리가 이제 그 정신으로 화랑도 정신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합니까, 의원님? 좋은 거 다 말해버렸는데.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절반을 다 했어요. 사실은 오늘도 위기입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여쭤봤는데 야사당은 벌써 비서실장 사과 가지고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수용 불가 입장을 이제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고 있을 때 대통령을 한번 좀 기스내겠다. 이건 당연히 야당에서 하는데요. 인사청문회 내내가 위기이고요. 그리고 저는 인사청문회 위기는 지금 집권 초반기의 지지율로서 어느 정도 헤쳐나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진정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을 다루는 정기국회, 국정감사 이때가 아마 1차 위기가 저는 좀 닥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전에 법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업무 지시로 해도 가능한 것으로 지지율의 뚝을 높이 싸고 두껍게 싸서 그 여세를 몰아서 법도 국민들이 원하니까 이것은 안 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 거의 뭐 작살나겠다. 이런 의식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일단 정기국회 때까지는 힘차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야당은 대통령과 여당을 저는 호시탐탐 실수하기를 기다릴 거라고 좀 보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법 통과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가지고 안 되고 정의당까지 합쳐도 안 돼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그때 야당이 지금 힘을 모아서 그때 한번 힘겨루기를 본격적으로 저는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로지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저는 이것만이 문재인 대통령이 살 길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디서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을 말로 설득을 한대요. 근데 설득이 또 안 되기도 하고 또 적도 또 만들기도 하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은 아주 묘한 리더십인데 그냥 눈을 껌뻑껌뻑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그냥 들어줘야지 뭐 이런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보지 못한 묘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것이 국회에서는 잘 안 통해요. 국민들한테는 아주 잘 통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눈 껌뻑껌뻑 하면서 하면 국민들이 막 박수치고 지지하면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니까 당신들도 좀 해라고 이렇게 끌고 가야지 절대로 말로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노회찬 의원님께 부탁드린 게 있다면 저도 초선 때 2004년도부터 국회의원을 했습니다만 그때 민주노동당의 비판과 공격이 그렇게 아팠어요. 그리고 사실 비판받을 것도 있었고 저도 뭐 이라크 파병은 같이 반대하고 그랬었는데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비판을 좀 해주셨으면 그리고 진보 언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많은 지지자들께서 이렇게 저렇게 좀 불만도 있고 그런데 진보 언론에서도 좀 전략 전술적으로 이렇게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잘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덕이고요. 혹시 집권 여당이 잘못하는 거 있으면 당을 대표해서 제가 다 사과드리고 할 테니 저한테 문자 보내시고 항의 문자 보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이 정의당에 대해서 한마디 하셔가지고 답변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뭐 요즘에 저는 사실 뭐 좀 위태롭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칭찬만 하느냐. 그런데 칭찬할 일이 있으니까 칭찬하는 건데 그러면 칭찬할 일을 좀 적게 해주세요. 뭐 가끔 하세요. 뭐 너무 자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거고 그리고 물론 저는 과거에 대해서는 있는 대로 뭐 평가를 받으면 된다고 보고요. 제가 특별히 변명하거나 해명할 일은 아니라 보는데 그때와의 차이는 뭔가면은 그때는 확실히 정책적 차이가 꽤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차이가 있었고 특히 IMF를 건너온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래야 했고 또 우리나라 경제 관료들이 오랫동안 이제 그 관성을 가지고 오던 그것이 유지되던 상황이었다고도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어요. 오히려 뭐 솔직히 정의당과 같은 작은 정당은 좀 그 존재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저는 이번에도 청와대에서 그 비정규직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언론에 소개 안 된 깊은 데까지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뭐 거의 같다라고 이렇게 사실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그게 저희들 속으로 지금 고민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 없는 차이를 일부러 만들 이유는 없는 것이고. 근데 다만 저는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꼭 상대가 지금 민주당이어서가 아니라 그 누구라 할지라도 잘한 건 확실히 잘했다 그러고 비판할 건 예리하게 비판하되 흠이 있더라도 이게 좀 큰 흠이 아니고 작은 흠 같으면은 넘어갈 때 넘어가 주는 것이 그게 일상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자, 두 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